광주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화해와 용서는 가해 당사자의 진정한 사과로 가능하다며 5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일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22일 새벽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백신 스와프 등 코로나19 협력 강화와 대북 정책 조율, 반도체 산업의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1일 본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문제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난 뒤 허위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28명으로 일주일 만에 5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지인 등 개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46%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에 달했고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41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광주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각 당 대선 후보들까지 호남을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민심과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한 뒤 민주열사 묘역까지 참배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대행도 기념식에 함께했습니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지도부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 대한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각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여당 대권 주자들도 5.18을 전후해서 호남으로 향했죠. 네, 이른바 민주당 대권 주자 빅3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라 호남 지역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각 주자의 호남 방문마다 특색이 달랐습니다. 이 지사는 5.18 관련 행사에는 조용히 참석하는 대신 자동차 부품 관련 전북 경기도 협약식, 기본소득 설명회처럼 경제에 방점을 찍은 행보들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이후 광주에 며칠 동안 머물며 5.18 묘지를 여러 차례 찾았고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에서 5.18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정 전 총리의 경우에는 호남 지역을 도는 동시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을 향해 지지 발언을 내놓으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여당 대권 주자들의 호남 집중 현상을 두고 다양한 분석과 해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집토끼라고 하죠. 무엇보다 민주당의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도 호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 대선 주자들의 호남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가운데 호남 거주민 그리고 호남에 살지 않더라도 호남 출신인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쫓아가야 하는 입장인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 자릿수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광주를 시작으로 돌풍을 일으켜 대선 후보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도 호남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오늘 광주 5.18 기념식에 김기현 당대표 호남대행이 참석한 것과 별도로 어제는 성일종 비대위원, 정운천 당 국민통합위원장이 5.18 추모제에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도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국민의힘 인사들의 잇따른 호남 방문은 정권 교체를 위해 호남의 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국민통합위는 다음 주 철도, 고속도로, 해저터널 등 영호남 5개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후 자신의 SNS에 평생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권력에 취해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처리해야 할 사안도 참 많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5월 국회 일정에 합의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5월 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일단 여야는 부동산과 백신 등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문제는 조속히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어느 당이 맡을지를 두고 여야 모두 양보하지 않고 있던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김오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현재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평화의 5월은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5월 민주 영령들을 가슴 깊이 기리며 모진 시간을 이겨온 부상자와 유가족께 존경과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시민군과 주먹밥, 부상자를 실어 나르던 택시, 줄지어선 헌혈 등 함께 이웃을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민주주의라면서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새긴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은 5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총리는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가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5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 권력이 국민을 학살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총리로서 광주 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3박 4일 동안 정상회담 외에도 여러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출국 일정 내일 오후로 잡혔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내일 오후 출국합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현지 시각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인 19일 오후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고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합니다. 의회에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서 해리스 미 부통령을 접견한 뒤에 오후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양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 성과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현지 시각 22일 토요일 오전에는 밀턴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한 뒤에 오후에 애틀랜타로 이동해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 SK 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일정을 끝으로 귀국할 예정이고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인 23일 저녁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 문제와 관련해 현재도 양국 실무진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외국 백신 기업들이 여러 가지 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행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에 특혜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뒤 공식적인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1호 사건으로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었는데 일단은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22명이 오전 9시 반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2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사 9층에 있는 교육감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 영장엔 조희연 교육감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 출범 뒤 공식적인 첫 강제 수사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2021년 공제 1호의 사건 번호를 지정하고 1호 사건으로 수사에 들어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관련 부서에 추진하라고 지시하고는 담당 직원들이 반대하자 단독으로 결재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오늘 압수수색도 특혜 채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당시 결재 서류와 채용 관련 자료, 회의록 등의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자 관부를 통해 압수물 사무 규칙을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조 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예상이 엇나가지 않은 셈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서 3호 사건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지난달 말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1, 2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입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일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간 600명대를 기록하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오늘은 528명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개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절반 가까이 늘어난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어제는 평일이라 검사자 수도 적지 않았는데 신규 환자가 500명대를 기록했군요. 네, 하루 신규 확진자 모두 528명입니다. 어제 619명보다 1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가 506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된 신규 환자가 2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9명, 경기도 134명 등 수도권 환자만 319명입니다. 전날보다 40명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환자 비중이 높습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선 강원도 25명, 대구 23명, 충남 15명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사망자 1명이 더 나왔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5명이 늘면서 156명이 현재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자 12,000여 명입니다. 또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98,000여 명으로 접종의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았습니다. 네, 신규 환자가 많이 줄었음에도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여전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개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 모임 등을 통해서 확진자와 개별 접촉자의 감염된 비율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개별 접촉을 따로 반영하기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지난주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주수는 1.03입니다. 3주 만에 다시 1을 넘은 겁니다. 호남권도 걱정입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로 감염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바로 전주보다 66% 정도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권 지방자치단체에게 감염원의 신속한 발굴, 또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 검사 등을 지시했습니다.
또 지금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모임이 많은 가정의 달 5월이다 보니 음식점과 종교시설, 고시원 같은 일상 공간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음식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음식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곳은 제 뒤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현재 종사자들은 대부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영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조금 전 방역소독 차량이 오면서 내부에는 일부 불이 켜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4일로 이곳을 방문한 손님 한 명이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곳과 관련된 확진자는 최소 19명인데요. 조금 전 서울시에서 발표한 오늘 0시 기준 관내 확진자 현황을 보면 이곳에서 3명이 더 추가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 80여 명을 우선 검사했고 지난 8일부터 15일 이곳을 방문한 이용객들에게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개별적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검사 대상이 더 늘어난 만큼 확진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학조사에서 이 시설은 출입자 관리와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은 잘 지켰지만 테이블 간격이 좁아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이 100여 명이었던 만큼 밀접, 밀폐, 밀집, 이른바 3밀에 취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음식을 섭취할 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음식점에서는 1m 이상 테이블 간 간격을 두거나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주고 이용자의 경우에도 음식 섭취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을 해주길 거듭 당부했습니다. 음식점뿐 아니라 종교시설, 고시원 등 일상 감염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교회에서도 3명이 추가 감염돼 지금까지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일부 교인이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 후 교회 내 행사에서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부르거나 사진 촬영을 진행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노원구에 있는 고시원에서도 5명이 더 확진돼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자 1명이 지난 15일 최초 확진된 뒤 접촉자 33명 가운데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역학조사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주거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화장실과 샤워실, 주방 등 공용 장소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가정의 달 5월에 휴일도 끼어 있는다 보니까 이 가족과 지인 간의 만남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날도 풀리고 이동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은 감염자가 일상 곳곳에서 폭넓게 퍼져 있는 만큼 지금은 일상생활 속의 방역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황과 장소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공간에서는 환기를 자주 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 음식점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까지 화이자나 모더나 등 미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백신 2천만 회분을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미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심이 큽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로 백신 2천만 회분을 해외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보건당국이 사용을 승인한 백신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백신이라는 얘기입니다. And today, I'm announcing they will also share U.S. authorized vaccine doses of Pfizer and Moderna and Johnson & Johnson as they become available with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인도 등에 보내겠다고 한 것과는 별도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모두 8천만 회분의 백신을 해외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를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는 뜻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와는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Our nation is going to be the arsenal of vaccines for the rest of the world. We'll share these vaccines in the service of ending the pandemic everywhere.
and we will not use our vaccines to secure favors from other countries. 그러면서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이 전 세계의 전염병 대유행 퇴치를 위한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여분 백신을 미리 받은 뒤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의 해외 지원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양인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코로나19 백신 최소 2천만 회분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 환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이미 지원 계획을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과는 별도로 미국 당국이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 2천만 회분을 추가로 해외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러 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이 필요한 국가에 8천만 회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면서 전 세계 보건을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로 민간인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도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스라엘 편들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앞서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선 중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미국이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 나라의 입장이 정반대인 겁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이번 문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휴전과 폭력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공습이나 로켓 발사 같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겁니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유엔 안보리 화상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왕이 외교부장은 특히 이스라엘이 자제를 해야 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개입을 해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달이 안보리 순회의장국이 중국이어서 유엔을 무대로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도 양측이 휴전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양측이 휴전을 논의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언론인들과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민간인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가 국경 안에서 자유와 안전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들어보면 두 나라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유엔 안보리는 왜 공동 성명 하나를 내놓지 못한 건가요? 네, 중국은 안보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 휴전을 촉구하는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게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보리 회원국 다수의 생각이 비슷한데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이자 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싶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하던 상황과 이제 정반대가 됐습니다. 네,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뉴욕 시간 지난 16일에 열린 유엔 안보리 화상회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표도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되고 있다면서 항전을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합법적 대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양측의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srael is persecuting our people, committ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Hamas has indiscriminately fired deadly missiles at Israeli civilians while hiding behind Palestinian civilians. 네, 양측의 민간인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유엔 안보리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독자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지역 국가들과도 수시로 이번 사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통화를 하면서 휴전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휴전 얘기를 직접 꺼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이른바 방어권에 대해서는 확고한 지지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휴전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안보리는 미국의 반대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토바이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모의 중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안전모 10개 가운데 8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칠 정도로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이달 초 고갯길을 질주하던 오토바이끼리 부딪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월 말 술 취한 운전자가 몰던 SUV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배달 음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5만 대 넘게 오토바이가 추가로 등록됐고 오토바이 사망 사고는 6% 넘게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400명 넘게 숨지는 오토바이 사고의 사망 원인은 5건 가운데 2건이 머리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오토바이 안전모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는지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해봤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10개에 대해 고온, 저온, 물에 잠겼을 때로 나눠 헬멧을 일정 높이에서 떨어뜨린 결과 80%가 안전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부적합 결과를 받은 한 제품은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통해 수입되면서 국내 안전 확인 인증을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처럼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은 구매 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가운데 6곳으로부터 판매 중지나 교환, 환불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수입되는 오토바이 헬멧도 국내 안전 기준에 맞추도록 구매 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국민 분열 청산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 권력이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광주 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가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5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월 정신을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개성해 나갑시다.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네, 이 화해와 용서에는 당사자의 진정한 사과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듣고 오셨고요. 자, 작년에 진상규명 관련 이제 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 역시 이 당시에 일반 군인으로 투입된 사병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임 묻지 않을 테니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좀 진술을 해달라, 용기를 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관련 이제 적극적인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당시에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공수 대원들의 진술이 이어지고 네네.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높이 평가한 그런 대목인데요. 예.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만행들이 이루어진 것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20일, 21일, 22일 날 특전사들이 M60 네. 기관총을 설치하고 또 심지어는 시민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밝혀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당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 순천 그리고 광주, 담양 이 고속도로를 가는 시민들의 차량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신혼부부, 임산부가 숨졌다는 것 그리고 또 광주의 송암동 일대에서는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 당시에 만 4살짜리 어린이도 숨졌다. 이런 이제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5.18 관련해서 북한 특수군 소행이다. 라는 이제 그런 거짓 주장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당사자, 가명이 김명국이라는 탈북자인데 네.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당시의 진술이 거짓이었다. 라는 이제 그런 진술까지 받아낸 상황인데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안매장한 시신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만이 5.18 광주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김영준 교수님, 네. 이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뭐 미얀마에서 어제 광주를 본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현장에서 기록 남겼던 외신 기자, 뭐 기자 정신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기념사 좀 어떤 부분에 가장 좀 방점을 찍어서 보면 좋을까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지금 41주년인데 네. 아직까지도 진실 규명이 안 됐다는 거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주를 관통하는 커다란 그 힘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하고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지톡이 되면은 당연히 국민 통합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대통령의 SNS의 메시지도 그런 부분도 5월 정신은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서 세계사적으로 인정받는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요. 이것이 결국은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군부들이 보이는 진짜 만행이죠. 이것이 과거의 광주 운동을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만시지탄이 좀 있어요. 이제 미얀마 사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루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18 민주화 41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미얀마에서 어제 광주를 본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만큼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역사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었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힌스페터 기자 정신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이 기념식에서 좀 달라진 풍경도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보수 정당에서 뭐 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안 부른다 뭐 이런 문제로 이제 갈등도 있었고 좀 뭐 논란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뭐 국민의힘 뭐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국정농단, 그 두 번째는 역사에 대한 왜곡이잖아요. 이것이 그동안 대한민국 보수를 짓눌렀었던, 특히 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망언, 폄하, 뭐 왜곡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했었던 것이 지난 황교안 대표 체제에 있었던 것을 김정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나름대로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진정하게 사과를 하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을 받아들여서 보수 인사들이 이번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과 역사 앞에서는 다 겸손해야 되고 진실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특히 보수 진영이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또 다시 극우 세력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농단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라는 얘기시고요. 자, 여야 할 것 없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맞아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광주를 찾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 정치인들의 출신 지역 강조를 비판했고요. 또 보수정당 최초로 5.18 유족의 초청을 받아서 광주에 다녀온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18 정신을 개헌 명문화를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이 유독 그렇게 지역주의적인 시선으로 그 영혼함을 나누고 뭐 나는 어디의 대표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일인 게 본인의 출신 지역이 어디라고 그래서 그 대표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본인도 같이 있는 거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참 뜻밖으로 그냥 난데없이 어느 지역의 지역주의에 갇혀버리거든요. 가령 무슨 중부권 대망론, 어디 영남 대표자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5.18 정신을 헌법 개헌할 때 좀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저희 당의 정강 정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다음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토론이 될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 그러면 권력 구조 너무 많은 부분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네, 5.18 정신을 개헌할 때 헌법에 넣겠다, 원포인트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4.19와 6월 민주항쟁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처럼요. 이거는 얘기로 들어봤을 땐 국민의힘 거의 당론으로 봐야겠네요. 아직까지 당론으로 간 건 아니고요. 정강 정책에 큰 있다고 하니까. 흐름으로 보면은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이미 네. 이제 정강 정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성일종 의원 플러스 김문혜 의원도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역시 이제 5.18 정신이라는 게 신군부의 권력 창탈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를 위한 투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해서 무릎으로 사죄를 했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셈법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떨쳐낼 수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남 표심도 잡고 결국 이제 수도권에 가장 많은 비수도권 출신으로 호남 출신들을 잡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은혜 의원의 주장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갖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쇼로 비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성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거든요. 행동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태도로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난 21대 총선 앞두고 5.18 망언이 잇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다라는 그런 이제 망언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확실한 선긋기를 해주는 것만이 광주 분들이 또 호남의 분들이 5.18 유족 또 피해자들이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민주당 박용진 의원 발언도 좀 보겠습니다, 교수님. 선거 때만 되면 사실 대선 같은 경우는 충청 대망론이다, 어디 대망론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마침 또 여권 내 유력 주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박용진 의원의 말, 그래서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총리이자 대권 경쟁자들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는 반드시 청산돼야 될 하나의 순숙제라고 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는 굉장한 나름대로의 정치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광주 또 호남에 있는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함께 했었던 오랜 투쟁의 시간을 결국은 이제 지역주의 청산과 더불어서 지금 5.18 정신 얘기하면서 국민 화합을 얘기하잖아요. 대통합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대통합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주의를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한다면 모순적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일관성 있는 행보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지역을 들먹이면서 표를 얻겠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낡은 정치의 한 부분이고 그거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될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것을 아주 굉장히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악용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의도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되지만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진영 대결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숙제다. 좌우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진영 대결과 지역주의의 뿌리는 거의 비슷해요. 정치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속셈, 그리고 증오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속셈.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지역주의보다는 오히려 진영 대결이 더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광주 민심, 호남의 민심 같은 경우에 지역의 대표를 뽑은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다 영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71년생입니다. 그리고 또 전북 장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부르짖은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나 진영 대결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집토끼를 이제 잡기 위한 이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 호남이 뭐 민주당 지지 기반이고 텃밭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 호남에서 뭐 민주당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좀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지난주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뭐 지난주보다 11.2% 포인트 빠진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 이유 뭐라고 분석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할 때요. 그 해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지금 1,000명 정도로 대상으로서 여론조사를 하면 호남 지역에서는 100명 정도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아주 전체 표본을 대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YTN 리얼미터에서는 전주에 비교해서 민주당 지지가 지난주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57.2%에서 이게 46.0%니까 약 11.2%포인트 떨어졌다라는 것과 맞고 대통령 지지율도 좀 추락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호남에서 현재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대대적으로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정당 지지도 보면요. 지난주에서 호남 지역에서는 부동층 모르겠다라든지 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게 한 21%였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한 30%, 약 9% 정도가 부동층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당히 호남에서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상당히 들쑥날쑥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원상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더 중요한 것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추락하냐 추락하지 않느냐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에 대한 어젠다를 얼마나 많이 제시하고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감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호남에서 지금 100명 샘플을 가지고 지지율이 받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과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의미에서 가장 뜨거운 세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김부선인데요. 이게 배우 김부선 씨는 아니고 이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 이 GTX-D 노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김포에서 강남을 넘어서 하남까지 직행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 경기도 부천까지만 신설되면서 이 다른 GTX 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정부의 안이 나오자 김포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력 정치인들이 김포 지하철에 올라타서 지옥철 체험에 직접 나서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GTX-D 노선이 지금 김부선 그래가지고 김포에서 끝나는 바람에 이 서부 지역에 상당한 지금 민심에 이반이 있어서 오늘도 한 6명의 의원들이 자기들은 뭐 단식 농성을 하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서 Such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한마디로 말하자면 배신감이었죠. 믿는 덕에 발등을 찍혔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타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것 같아요. 분위기 완이 살벌한데. 우리 오늘 귀한 구경을 한번 하겠는데. 오늘이 날은 날인갑다. 저분 직접 나서는 거고. GTX-B 정부가 약속했던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GTX-B 원안을 지키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네. 이 출퇴근 시간 그리고 환경 정말 이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하게 정말 접촉되는 일이라서 저도 남일 같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주민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청약 당시에 그리고 이후에 여러 선거에서 해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견 타당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복합적이에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 정책의 일관성 문제. 지금 정부가 한 달 전에 내놨는데 그러면 이 발표를 또 뒤집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철도 기본망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게 필요한가 이 실효성의 문제. 지금 보니까 당초에 이 수요도 혼잡도를 조사해 보니까 한 150% 정도 설계 당시에는 근데 지금 실제로는 지금 혼잡도가 285%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필요한 게 이제 경제성이 있느냐의 문제. 그런데 이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2011년도에 GTX-B 노선 같은 경우에 이게 포함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기본 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민자의 적격성 검토는 이제 2차례나 통과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오락가락한다. 또 그리고 대선을 앞둔 선거 표심 노리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또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의 고통 문제, 지옥 처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루 6만 명이 지금 서울로 이동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실제로는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50만 이상의 도시 가운데 서울로 연결되지 않는 유일한 도시가 지금 김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이 두 가지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흔들림 없는 결론을 내놓느냐가 지금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교수님, 이 국토부에서 지금 난색을 표했던 이유가 뭐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도 있고 그리고 뭐 타당성 이것도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얼마나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면 대부분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민자에 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지 않다. 2호선과 뭐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 부분 좀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정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그럼 왜 건설하죠? 그런 식으로 경제성 얘기를 포함해서 정부가 얘기한 거를 손바닥 뒤집었잖아요. 정책의 일관성이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저는 김포검단을 잘 압니다. 저희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부분 속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거는 희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공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그러면 정부가 최소한도 약속한 대로 원한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이제 와가지고 중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서 거기 살고 계신 분들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을 설계하고 할 때 가덕도 문제, 지금 GTX 문제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얼마나 신중하고 그리고 일단 한번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
그걸 지키는 방향으로 가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면에서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새로운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데요. 꼭 이번 그 우리가 그냥 김부선 사태만이 아니라 이게 김용선으로 지금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약속한 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뭐 약속대로라면 이제 해당 지역 주민분들은 용산이 아니라 아예 강남을 거쳐서 하남까지 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 추가로 이제 좀 뭐 우려 아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역마다 사실 이런 수건 사업이 굉장히 많고 뭐 이사를 갈 때 특히 뭐 지하철 뭐 7호선이 들어온다더라 해서 분담금까지 내고 입주를 했는데 나중에 틀어줘서 주민분들 굉장히 뭐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 그 지역 주민분들은 물론 이제 좀 불만을 나타내고 우린 진짜 없어서 요구하는 거지 떼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또 뭐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이 많고 어떻게 이 문제 좀 풀어야 될까요? 결국 이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철저한 수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김포 같은 경우 이 GTX D 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전에 수요 조사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GTX D 노선 계획 자체를 바꿀지는 않겠고 GTX B 부분을 운영의 묘를 좀 바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가덕도 신공항, 김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을.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도 해달라라는 얘기가 보물 터지듯이 터지면은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철저하게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민심을 청취해서 흔들림 없이 한번 정해진 국가 정부 정책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신중하면서도 일관된 이제 정부 정책 추진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여당의 고심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동산 세제 관련 갈등인데 이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민심 수습에 바쁜 민주당이 재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이를 또 유의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은 아무래도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한 그 불편함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정책이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측 세력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전체 정책을 잘 조정된 폴리시 믹스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걸 설명을 해야지.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먼저 이 종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이 공시 가격 10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뭐 실제 아마 호가 거래 가격은 뭐 그러면 13에서 한 15억 정도 되겠죠. 9억이 기본 공제됩니다. 그러면 이제 1억이 남는데 이 1억에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이 85%, 그러니까 0.85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500만 원이 과세 기준인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면 세율이 0.5%입니다. 그러니까 8,500만 원 곱하기 0.5%, 그래서 42만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면요. 자, 이 정부가 이 보유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사실상 깎아주는데 이 5년에서 10년 뭐 보유하면 20%, 그리고 10에서 15년 40%, 15년 이상은 50%, 또 연령도 뭐 만 60세, 그리고 만 65세, 만 70세 이상에 따라서 이 공제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여당 일부에서 기본공제 9억 기준을 좀 더 높이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또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생각 좀 차례로 들어볼까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실패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완을 할 수밖에 없고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김진표 새 부동산 특위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실론자, 규제 완화론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재산세를 또 감면해주자. 그리고 종부세 문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거래세, 양도세 이 부분. 그렇지만 원칙은 종부세를 강화하는 그런 기준은 흔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강원 양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심을 접하는 7개 구청장 또는 이제 그런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얘기 나오는 뭐 종부세 완화까지 강력하게 완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강병원 친문 핵심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기조를 흔들고 있다. 네. 지금 부자 감세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도 지금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역시 이제 임대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자. 그리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용산 미공기지를 공급 토대로 해서 택지 개발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역시 이제 불가피한 부분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내부의 강원 모두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종부세 완화 부분.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겠지만은 1가구 1주택 고령자 실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대응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과세 이연제도 그러니까 매매한다라든지 뭐 양도한다라든지 이런 증여한다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받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양도세 또 대출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치열한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부동산 민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수님, 이 모든 제도가 사실 왜 시행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그냥 단순히 뭐 기분 나쁘라고 많이 걷는 게 아니라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집을 많이 팔게 되고 그럼 수요와 공급 면에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 얘기했던 게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집을 팔 때 이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러니까 2주택 이상 중과죠. 양도세 중과인데 그게 원래 6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1년 더 유예시켜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러면 시장에서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 이런 부분 뭐 이제 다가올 대선과도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었던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거였었는데 결국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투기를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 안정화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은 실패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대통령이 정말 호되게 민심의 비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강병원 최고위원이 저렇게 어제 얘기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거는 거의 같아요.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 그러면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청와대하고 집권당하고의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전제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집권당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새 신임 대표가 부동산 완화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특위위원장인 김진표 위원장이 현실적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7개 구청장이 얘기하는 핵심은 7개 구청장이 전부 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입니다.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세금이냐 벌금이냐 이럴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모든 것을 청와대가 중심이 아니라 당이 여튼 간에 중심이 돼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재산세가 올라가고 종부세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는 공시지가를 단계별로 분명하게 정상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좀 더 원천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보다는 집권당이 훨씬 더 많은 토의와 논의 그리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같이 함께 이 부동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함께 민심을 잘 추진다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너무 많이 올라버린 집값에 뭐 가장 아무래도 절망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 뭐 20대, 30대 이런 청년들 또 그중에 하나일 텐데,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성년의 날을 맞아서 20대 청년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년의 민심을 듣는 자리였는데 청년들은 그동안 민주당에 느낀 이 실망감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졸자에게 세계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군을 제대한 청년들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성년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도 드리고 반갑다는 인사도 건네지만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뒷세대 비판에 기꺼이 귀를 열어주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비공개 자리에서도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정말 송영길 대표로서는 참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그래도 이제 고언을 듣겠다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고, 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 최근 뭐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뭐 청년 얼마 주겠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비판. 그렇다면 청년들은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대책을 뭐 마련해달라 뭐 이런 지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3포 세대를 넘어서 M4 세대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는 20대, 30대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왔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4월 7일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그런 주체로 변신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 그렇지만은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줬다. 구체적으로 집권 세력을 만들어 줬더니 우리들의 문제, 일자리 문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능력을 키워달라라는 얘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문제인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말로만 부르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좀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실망으로 이어졌다라는 이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이제 핵심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MZ세대, 20대 세대들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냉철해요. 그러니까 무섭게 보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고 앞으로 민주당이든 또는 이제 국민의힘이든 구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20대, 30대의 표심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청년들은 이 진영 논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그런 만큼 먹고 사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결국 이런 청년들이 추구하는 공정 이런 가치 역시 먹고 사는 문제와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YTN 리얼미터가 5월 7일 날 조사한 게 보고 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니까 95% 신뢰 수준에서 표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인데요. 네. 앞으로 향후 1년간 남은 동안 문재인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네. 백신과 코로나 극복이 29.5% 그리고 부동산 안정이 24.8%였어요. 그런데 제가 18, 19세의 젊은 세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거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은요 10.6%밖에 안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37.0%가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그만큼 미래 세대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젊은 세대를 아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일자리는 당연히 그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부동산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뭐 현금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의 고민과 불안을 잘못 인식하고 있느냐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라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미래와 꿈을 향해서 가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라는 거는 항상 과거로 돌아가고 그리고 꿈은 없고 이게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이런 부분 속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대권 후보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표를 위한다고 한다면
제발 이런 포퓰리즘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그 7대 3, 그러니까 당원 투표 7 그리고 일반 투표 3의 본경선 규칙이 오늘 발표가 이제 됐고 예비 경선도 치르게 됐는데 이 룰은 아직까지는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신진그룹, 그러니까 초선을 넘어서 무선들의 이제 약진이 눈에 띄는데 물론 이제 이 당심과 여론조사는 다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실제로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비슷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은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젊은층, 무선 초선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무선 그리고 85년생입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로 약진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대이변을 예고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고. 아니, 물론 그렇죠. 네, 실제는 이제 70%는 당원이 뽑을 텐데 그 차이가 간극이 거의 네, 없다고. 그래서 보면. 이제 관건이 네. 예비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당원 투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요. 예. 그리고 컷오프에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한 4명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구도인데 지금 1등과 4등 내지는 2등과 4등으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웅 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또 9세대 또는 중진 세대라 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4명이 만약에 붙는 그런 구도일 경우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김웅 의원이 단일화를 할 경우에 네. 그렇다면 저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 양보를 안 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3자 대결 구도로 바뀌게 되면은 당권의 향방이 대파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네. 자, 최근 여러 여론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세대 교체론이 국민의힘 사이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초대형 태풍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로 권영세 의원이 출마를 포기를 했어요. 예. 그때 한 말이 패기와 경험만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은 패기도 중요하고 경험도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렇게 선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과정으로 간다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다만 나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은 어떠한 것을 정말 진정 요구하 세대 교체 이외에 뭐를 지구와 국가를 위해서 또는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쾌하지는 아직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하는 게 세대 교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세대 뭘 교체를 바꾸게 하는 건데. 뭘 바꾸려고 할 그러면 그동안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는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하여튼 정치 활동을 했는데 그럼 그동안 뭘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누구가 되든 간에 하여튼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당의 대표를 뽑는 거는 일반 선거에서 후보를 뽑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당원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물론 당심하고 민심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체제 때도 보면은 오세훈 당시 후보가 민심에서 승리했거든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일반 여론조사에서. 예. 근데 당심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 민심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에 모두 다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는 결국은 결과가 아니라 저는 민주주의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나름대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지 말고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 언어로 국민들의 다가서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전국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관련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5월 19일 오후에 서울을 출발하여 현지 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며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5월 20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먼저 5월 20일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여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하여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방문 사흘째인 5월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하여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회담 직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방미 마지막 날인 5월 22일 오전에는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합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애틀란타로 이동하여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정을 끝으로 귀국할 예정이며 서울에는 5월 23일 저녁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시 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서 특혜 채용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와 결제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에서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서 특별 채용을 검토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1호 사건이고 오늘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이후 첫 강제 수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서 지도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 동안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주장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기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는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까지 윤곽을 잡아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시세조사업체의 통계를 기준으로 올해 시도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가 올해 1월에서 4월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인천이 6.78%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대전, 충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4.32%였고 서울은 2.92% 상승했습니다. 시군 구별로는 경기 동두천시가 10.93%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 시흥시와 의정부시, 오산시 등 경기 인천 지역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국가 권력이 국민을 학살한 것이 분명하다며 다시 한번 사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5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월 광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광주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 권력이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광주 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가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5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들, 헬기 사격, 발포 책임자 규명 등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많습니다.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은 5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아 광주에서 주먹밥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SNS에 국민의힘 김 대표대행 또 강민국 대변인과 함께 식당에서 대화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두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행사에 여야 지도부가 동행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으냐며 다툴 땐 다투더라도 뭉쳐야 할 때는 이 주먹밥처럼 해보자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먹밥은 광주항쟁 당시 노점 상인 등이 시민군에게 건넨 음식으로 광주에서는 5월 정신과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야가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과 백신을 비롯해서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늘 오전 이런 내용과 함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에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원장직 배분의 경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는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현재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잇따라 말을 바꾸면서 코인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의 언행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신과 분노 지수가 높아지면서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머스크의 잇따른 말 바꾸기로 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어제는 급락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의 오전장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업비트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오전에 3에서 4%대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이리더움은 조금 전에 24시간 전보다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코인 급락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비트코인은 8% 이상 어제는 급락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 등 다른 코인들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말을 바꿔 테슬라 보유 비트코인을 전량 매각할 수 있다고 시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전장부터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전량 매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시사가 도화선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다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글에 정말 영어로 인디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은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해 코인 가격이 추락을 한 겁니다. 머스크는 정말 인디드 댓글을 단 지 11시간쯤 지난 뒤에는 다른 트윗의 답글 형태로 명백히 말하는데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고 짧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머스크의 이 같은 말 바꾸기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머스크는 지난 12일 보유 중인 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흘 만에 전량 매각을 시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요, 석 달여 전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2일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량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180도 달라진 입장을 밝힌 이후 약 2시간 45분 만에
비트코인은 물론 다른 코인도 급락을 해서 우리 돈으로 413조여 원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말을 한다면 왜 이렇게 그때그때 오락가락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예, 머스크는 자신을 팔로우하는 5,500만 명을 통해서 가상화폐 시세를 쥐락터락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비판하면서 도지코인을 띄우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2일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된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자동차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도지코인이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거래 속도와 규모에서 10배 낮고 수수료도 100배 저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지난 16일에는 비트코인이 몇 안 되는 거대 채굴 회사들에 의해 지배된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요, 현재 도지코인은 익명의 개인 투자자가 전체 유통량의 4분의 1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가 머스크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머스크가 코인 가격을 올릴 때는 모두 열광을 했겠지만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오락가락하는 발언 때문이라면 아무래도 국내외 투자자 그리고 언론까지 머스크에게 싸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 온라인에서는요, 테슬라차 불매를 촉구하는 해시태그가 등장을 했고요.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5,500만 명 트위터 팔로워를 통해서 시장에 반복적으로 장난을 치는 것도 지겹고 가상화폐 도박꾼들이 안쓰럽다고 느끼기도 힘들다면서 꼬집었습니다. 포브스는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붕괴시키는 1인 인물을 띈 것 같다. 장기적으로 그의 영향력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커뮤니티에는 머스크를 시대의 사기꾼에 빗대서 머스크를 사형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패러디 게시물도 등장을 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투자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객들은 배신을 당한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변동성 확대가 사실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머스크의 이 같은 말 바꾸기에 더해서 이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등으로 코인 가격이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예, 인플레와 긴축 기조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하는 상황이어서 머스크의 말 바꾸기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가상화폐 10개 가운데 9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30분 현재 원화시장 상장 가상화폐 117개 가운데서 108개, 그러니까 92.3%의 코인의 가격이 내렸습니다.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보다 21.17%,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12.96%나 내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트윗으로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머스크의 재산도 줄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세계 2위 부자 자리를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회장에게 내주고 3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의 재산은 지난 1월 최고치보다 24% 감소한 1,606억 달러, 이 182조 8천억 원으로 1,640억 달러, 186조 6천억 원인 아르노 회장보다 적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의 트윗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머스크의 재산도 줄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가상자산 불법 행위는 근절시켜야 할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 참여 희망자를 상대로 투자 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취급업소 스스로 안전을 보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체계를 만들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새마을금고에선 직장 내 괴롭힘과 금융사고 등 문제가 발생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행정안전부와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관리감독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앞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앉아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곳이었었어요.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쓰러졌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는 과정이었어요. 새마을 금고 내 갑질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자 새마을 금고 중앙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새마을 금고에서는 이사장이 임직원을 마구 폭행해 무리를 빚어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직원이 고객돈 94억 원을 불법 대출 사기로 빼돌리는 동안 중앙회 감사가 진행되는데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새마을 금고 문제들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 금고 중앙회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신협 등의 금융사업은 금융위원회에 직접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 금고는 행안부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새마을 금고를 관리 감독할 중앙회 회장을 금고 이사장이 뽑는 상황에서 제대로 감독권 행사가 이어질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중앙회 회장을 뽑는 것이 일선 금고 이사장들이 뽑습니다. 중앙회장 뽑는 것도 직선제가 아니고 간접 선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름아름 자기 짬짬이 선거를 하는 거죠. 지난 1963년부터 시작해 환갑을 앞둔 새마을 금고는 거래자 수 2천만 명에 자산은 200조가 넘는 공룡이 됐습니다. 큰 덩치를 자랑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쥔 이사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건전성을 유지하고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6,700명대 머물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만에 5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528명 늘어서 누적 13만 2,8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0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19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강원도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 23명, 경북 21명 등입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1,904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미국 50개 모든 주에서 확진자가 감소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60%에 이르면서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건데요. 유럽도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만 1,000여 명. 지난 1월 초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50개 모든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감소했는데 코로나 사태 후 처음입니다. Today,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pandemic began, pandemic cases are down in all 50 states. First time. That's right.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상황이 개선된 건 백신 접종 덕분입니다. 성인의 6%에 불과했던 백신 1차 접종률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바이든 행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도 완화했습니다. 상당수 주가 곧바로 이를 채택했고 유보적이었던 뉴욕주도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If you are vaccinated, you are safe. No masks, no social distancing. 유럽연합 EU도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성인의 31.8%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는 7월까지는 성인의 70%가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EU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주요 국가들은 규제 조치를 속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보관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화이자 백신을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 기온에서 31일간 보관해도 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기존 5일에서 대폭 연장한 겁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관 조건 변경을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개봉 화이자 백신 병을 영하 90도에서 6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꺼낸 뒤 영상 2도에서 8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31일로 연장한다는 겁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제출한 추가적 연구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관과 취급에 있어 융통성이 늘어남에 따라 EU 회원국들의 화이자 백신 유통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화이자 백신 제품에는 영하 80도에서 60도 사이의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해야만 하며 이럴 경우 최대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염분 희석제와 섞기 전에는 최대 5일간 일반 냉장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개봉하지 않은 병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에서 최대 2주까지 보관 운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 기준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보관 허용 기준은 FDA 기준보다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지만 백신의 품질이 훼손되지 않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의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1.3% 감소해서 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1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GDP는 마이너스 5.1%에 이릅니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두 번째 코로나 긴급 사태가 발령돼서 개인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전직 회장이 회원 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시장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이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유리창 곳곳이 깨져 있고 밖에서는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시장 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반쯤. 번영회 회장을 지냈던 60대 A씨가 갑자기 찾아와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남자분이 거기서 뛰어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바로 어느 여자분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층에서 불이야 하고 소리가 났고. A씨는 회의 중이던 회원 B씨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뒤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무실에 있던 2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번지면서 바로 옆에 있던 사무실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번영회 상인들 사이에서는 A씨의 범행이 시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A씨는 용역비를 부풀린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내부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일 아마 번영회 회장 총회거든요. 그거를 이제 무사시켜내도 오늘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래 하면 안 되지.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붙잡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보호관찰 기관 중 40대 손님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민우에 대해서 법무부가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허 씨는 작년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는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작년 허 씨를 상대로 6차례 출석 지도를 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작년 11월 이후 전화로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토바이 안전모 상당수가 충격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충격 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10개 가운데 8개가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 제품은 해외 구매 대행 특례를 받아서 국내 안전확인 인증이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의 사업자로부터 판매 중단과 교환, 환불 등 개선 계획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수 안전장비인 오토바이 안전모를 구매 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잠수함 기술 정보 등의 문건 유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방사청 직원이 내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국방기술보호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유출된 문서가 미래잠수함 개발과제 등 10여 개 개발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보지원사령부는 국내 모 방산업체 직원 휴대전화에 방사청 소속 A중령 명의로 작성된 방사청 내부 문서가 찍힌 사진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기된 부실급식 제보와 관련해서 어제와 오늘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대한 현장 감사와 계룡대 지역 21개 부대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서욱 장관이 사안을 엄정하게 인식하고 보고를 받자마자 국방부 감사관실에 지시해서 현장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도 불참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남북 간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경기. 같은 H조에 속한 북한이 예선 참여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을지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스포츠 교류로 꽉 막힌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틔울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초 북한이 월드컵 예선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아시아축구연맹의 설득 시도에도 끝내 불참을 확정했습니다. 선수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치적 고려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 남북관계 좋지 않고 좋은 경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도 있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온 그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 방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불참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일 대화 구상이 물 건너간 데 이어 월드컵 예선에서의 남북전까지 무산된 데 대해 정부는 즉각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이번 결정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경기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코로나를 앞세워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제2의 평창을 모색하던 정부 구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내년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는 북한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스포츠를 계기로 한 교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기대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인권은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정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가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특보는 어제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며 그 순간 대화 무드로 나오기는 힘들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에 민간인 희생이 크게 늘면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자 그동안 휴전 문제에 대한 언급을 꺼려온 미국이 폭력 사태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휴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양측의 충돌 종식을 위해 미국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간인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이스라엘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민간인 희생에 우려를 표시하며 무력 사태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빈과일보가 경영 악화로 18년 만에 지면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빈과일보는 홍콩과 타이완에서 발행되는 반중국 성향의 신문입니다. 홍콩 빈과일보는 오늘 타이완 빈과일보가 중국의 홍콩 탄압에 따른 경영 악화와 미디어 환경 변화로 17일자를 끝으로 지면 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2003년부터 발행된 타이완 빈과일보는 마지막 지면 발행으로 인쇄 담당 직원과 일부 중견 기자 등 326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뉴스앤이슈는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쾌청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고요.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느끼기 좋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를 웃돌고 있고 앞으로 기온은 3도가량 더 올라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낮 동안 다소 덥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영남 지방만 오후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 24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 27도까지 치솟는 등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모레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에 또 많은 비가 내리며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의 중부지방은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 수시로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 등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화요일 뉴스는 이슈 마칩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